네, 부유층 소득만 최대로 늘었습니다. 뭐 고용 재난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고요. 가난한 분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MB정부 시절에 4대강 예산에 2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요,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쏟아붓고도 지난 7월에는 일자리 5,000개 달랑 느는데 그쳤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다 보니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을 떠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그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것에 참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됐을 때는 사실 자기가 오로지 그 몫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54조라고 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7월 달에 고용 지수가 보니까 고용 성장률이 최악이었고 5,000개밖에 증가가 안 됐다. 일자리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용 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수정, 경제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비판이 있으면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노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야당 측의 비판과 정부 측의 고집이 지금 거의 맞부딪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뜻을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른바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패러다임에 지금 갇혀가지고 예. 너무 고집스럽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한 야당 대선 후보 때 했던 비판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 부메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54조 투여했는데 500만 개가 아니라 뭐 5,000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자기한테 돌아온 화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겸허하게 경제정책의 실정,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부국장. 예. 근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얘기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한 얘기나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은 4대강에 22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한 달간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일자리라고 하는 건 한 달간 월급 주고 그 다음에 해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년만 주더라도 그거에 10배가 필요하고 10년을 주면은 100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얘기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54조 원이면은 그러면은 그게 54조 원에 7월 달 한 달간만 5,000개 일자리가 늘은 건데 네. 2년 동안의 예산이 54조지 않습니까? 네. 근데 54조 이 얘기도 제가 한번 쭉 뜯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 중에 보면은 일자리에 나면 다 쓴 게 아니에요. 아, 그 중에 22조는요, 일자리 안전망 강화, 혁신적 인적 개발 지원이에요. 이거 바로 일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혁신형 창업 촉진. 이거는 오히려 일자리라기보다는 성장에 더 방점을 둔 그런 예산이에요. 이런 데에만 31조 원을 썼어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에만 직접적 창출하는 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9조 원뿐이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54조 원 중에 실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사용된 돈은 9조 원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54조 썼는데 5천 개뿐이 안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판을 하기 위한 비난이죠. 예. 비난을 하기 위한 비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뭐 고용 참사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글쎄요, 최근에 이 일자리 성적표나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요? 김민지 기자?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과 마찬가지로 4대강 탓을 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그리고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한 목소리로 지금 무슨 탓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매우 낮아져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98년 IMF 위기 이후부터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대가를 우리 사회가 이제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과거의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에 취업자 증가가 크게 좀 제한받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정말 책임의식 없는 발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심상치 않은 발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혼자 별짓을 다 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념에 좀 치우쳐 있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념에 좀 치우쳐져 있는 한은 이렇게 아무리 뭘 해도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숫자 가지고도 청와대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숫자를 대잖아요. 네. 또 반대쪽에서 또 반대의 숫자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통계는 각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민심이고 이제 밑바닥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IMF 이후에 최악이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성장 동력을 MB 때 잘못한 거지, 박근혜 때 잘못한 건지 그건 지금 책임 논쟁할 때가 아니고 예. 일단 물려받은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럼 지금이라도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서 경제가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반대하는 건 뭐냐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세금을 쏟아 부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감당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업주들한테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세금을 퍼부어서 일자리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정말 경제 성장의 효과, 경제 동력의 효과, 기업의 어떤 활성화된 효과로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세금 쏟아붓기에 의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고육지책이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건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로서는 세금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고집스러운 유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혁신과 공정성장 모델을 좀 더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더 좀 글쎄요.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실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사실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안 기자 이게 좀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지난 2분기 때,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가 소득 상위 20%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소득이. 어허. 그런데 하 국장님,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민층, 가장 최하위층에 있는 소득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그 늘린 소득으로 물건을 사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경제가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소득을 누군가가 줘야 되는 정부 예산으로 주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기업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면 자영업자를 고용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줄 여력이 있었느냐? 그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을 자른 거잖아요. 다른 사람 100명 쓰던 거를 80명한테 더 줘야 되니까 20명은 자른 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르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계층들이 소득이 더 줄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오히려 의도는 아주 선했지만은 결과가 오히려 정반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예. 그 반대로 지금 가게 된 거죠. 아하. 지금 이거를 정부가 명확히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는 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시 한번 정책 조정을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고용 참사에 이어서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재인 정부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죠.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의 15개월 성적표는 정말 고용 대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그 어떠한 정책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0강 예산이면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2배가 넘는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서는 일자리 5천 개 만들었어요. 그 실력으로 이번에는 또 얼마를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금 중독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자, 상황이 이제 이쯤 되니까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조간 신문들이 다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안 기자가 그 신문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만평들을 좀 골라봤다고요? 네, 하국장 또 김 교수 이렇게 다 지적을 했듯이 소득주도 성장의 맹점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그걸 꼬집는 만평이 많았어요. 먼저 한국일보 오늘자 만평 보시죠. 네, 소득주도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두 축이 있습니다. 자, 고소득자와 그리고 저소득자가 있는데 고소득자는 이렇게 쉽게 한 손으로 받치고 있는 반면에 삐쩍 마른 저소득층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죠.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자, 다음 만평 볼까요? 한국경제 만평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영업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영업 대란이라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끊임없이 정부가 일단 덮고 보자. 혈세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풍자를 한 거죠. 자, 또 다른 만평을 볼까요?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 전에 또 오늘도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날아갈까 봐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만평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심은 정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바닥 이야기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을 거고 작년에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결과는 저희 점점점 핍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믿지 않아요. 저희들은 기다리라는 말을 믿지도 않지만 현재 우리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집세 내고 인건비 주고 장사해야 되는데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네. 자, 경제 투톱 중에 한 사람이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급기야 이런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저 기사군요. 급기야 저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게 됐네요,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 참사다, 각종 경제 지표에 관한 경제 투톱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급기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직을 거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어쩌면 재신임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서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나온 건데. 예. 청와대는 이것에 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좀 책임을 지고 싶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발언 준비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도 경제부총리로서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일단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고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글쎄요, 이 상황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아마 바라보실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국회의원들과 약간의 신경전, 설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갈팡질팡하니까 그냥
통째로 지금 그 무리한 주장들이 정치 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갈팡질팡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이 소득주도성장의 아니라니까요. 취지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좀 이따 더 이야기하시죠. 한 그리고 가지 제발 더 좀 들어주셔야지. 예. 혼자 말씀하십니까? 아니 요거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글쎄요, 고용 지표도 안 좋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울한 뉴스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우리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들 만한 지표가 제 눈에 좀 띄는데요, 안 기자? 자, 뭐 먹기도 무섭고 사기도 무서운데 사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제 주거 비용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왜?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올랐느냐? 7월 23일에 저렇게 완만하게 상승률을 기록해왔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자 19일, 20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9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개발론을 주창하고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무려 전주에 2배가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상승률이. 이 정도로 집값이 오르니까 정말 서민들은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5.10% 집값이 오를 동안 지방은 2.64%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 한 달 난 이후에 강북을 경전철 같은 거 쫙 깔아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저렇게 안 기자 설명대로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의 발표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또 기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지금 고용 악화,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실업률 최악, 그리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금 최악이라고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값까지 잡지 못하고 또 오히려 서울시장에 나서서 강북에서 옥탑방살이 한 달을 한 결과가 강북의 집값을 올려놓는 걸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간의 이런 경제적인 그 상황의 악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아실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아칸소 주지사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정치인이었다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대승하면서 90%의 지지율을 가졌던 사람을 한순간에 대선에서 이기거든요. 그때 내세웠던 구호를 잘 아시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높은 지지를 가지면서 국민들의 그 요구에 부응했던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곳에 곳곳에 참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잘 끌어왔던 적폐청산, 외교안보의 성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는 것이 미국에만 통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전전긍긍 하는 것도 저는 바로 그거라고 보고 집값, 뭐 부동산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보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